11세 소년이 역사상 처음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76세 할머니를 차로 치어 체포된 그는 재판을 받게 되었고 가족들은 판사를 압박하며 피켓을 들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소년이 지갑에 있던 무언가를 밝히자 법정은 순식간에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가을빛이 서울지방법원의 창문을 통해 스며들던 그 냉랭한 아침이었다. 법정 문이 열리자 모든 시선이 일제히 한 방향으로 쏠렸다. 경찰관 2명이 어린아이를 호위하는 모습에 방청객들 사이에서 충격의 탄식이 새어나왔다. 이게 말이 되나? 저렇게 어린아이가 어떻게... 숨죽인 목소리들이 물결처럼 번졌다. 11살로 보이는 작은 소년, 박민호의 창백한 얼굴은 법정의 형광등 아래 더욱 하얗게 빛났다. 그의 작은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으며 발끝은 바닥에 닿지 않은 채 피고인석에 앉았다. 법정은 이례적인 광경에 숨죽이며 웅성거렸다. 정숙해 주십시오. 판사의 망치 소리가 법정을 울렸을 때 뒤쪽 벤치에서 한 중년 남성이 벌떡 일어섰다. 이건 정의가 아닙니다. 제 어머니는... 그의 목소리가 흐느낌에 잠겼다. 저 아이는 어떻게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었단 말입니까? 누가 이런 어린아이에게 차 키를 쥐어줬단 말입니까? 김순자의 아들 준호의 눈에서는 분노와 슬픔이 번갈아 번쩍였다. 그의 여동생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며 민호를 노려보았다. 법정 밖에서는 정의를 위하여라는 피켓을 든 시민들의 항의가 유리창을 통해 희미하게 들려왔다. 피고 박민호는 지난 9월 15일 밤 불법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76세 김순자 할머니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의 목소리는 냉정했으나 그의 눈빛은 피고인석의 어린 소년을 향해 의아함과 혼란을 감추지 못했다. 이때 차분한 발걸음으로 법정 중앙으로 나선 사람이 있었다. 눈에 띄게 지친 얼굴이었지만 그의 등은 곧게 펴져 있었다. 박태준, 민호의 아버지이자 그의 변호인이었다. 법원 귀하. 태준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수주간의 고통이 묻어났다. 오늘 이 법정에서 펼쳐질 이야기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닙니다. 제 의뢰인이 제 아들이 겪어온 고통과 사회의 편견, 그리고 그날 밤의 비극적 사건이 어떻게 맞물렸는지를 밝히고자 합니다. 태준이 서류를 정리하는 동안 민호는 잠시 고개를 들어 방청석을 바라보았다. 비난과 호기심, 연민이 뒤섞인 시선의 바닷속에서 그는 홀로 고립된 섬 같았다. 그러나 그의 눈빛에는 어린아이에게서 볼 수 없는 깊은 슬픔과 체념이 어려 있었다. 법정 밖 가을 하늘은 놀랍도록 청명했다. 은행나무 잎들이 금빛으로 물들어 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법정 안은 무거운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기자들은 펜을 쥐고 이 이례적인 재판을 기록할 준비를 했다. 어린 살인자라는 선정적인 제목이 이미 그들의 머릿속에 그려지고 있었다. 이 재판은 단순히 한 사건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다시 법정을 채웠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보이는 것과 진실을 어떻게 구분하는지에 대한 재판입니다. 그의 말에 민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다. 그토록 오래, 그토록 필사적으로 숨겨온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날 순간이 왔다. 11살 아이의 몸에 갇힌 29살 남자의 비극적 운명이 이제 법정의 차가운 조명 아래 펼쳐지려 하고 있었다. 방청석에서 누군가가 속삭였다. 제 눈빛이 이상해. 어린애 같지가 않아. 그리고 또 다른 목소리가 대답했다. 뭔가 숨기는 게 있어 보여. 진실과 외관 사이의 균열이 서서히 벌어지기 시작했다. 재판 전날 새벽, 태준은 유리 깨지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솟았다. 불과 일주일 만에 4번째였다.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어둠 속을 더듬어 거실로 향했다. 거실 바닥에는 깨진 유리 조각들이 달빛에 반짝이고 있었다. 따라든 돌멩이에는 빨간 매직으로 살인자라는 글씨가 크게 쓰여 있었다. 또 시작이군. 태준은 중얼거리며 깨진 유리창 앞에 무릎을 꿇었다. 손끝이 유리에 베었지만 그는 아픔을 느낄 겨를도 없었다. 밖으로 시선을 돌리자 그들의 정원담벼락에 괴물들이라는 글씨가 붉은색 스프레이로 크게 칠해져 있었다. 길가에 주차된 차는 온통 열쇠로 긁힌 자국으로 뒤덮여 있었다. 뒷 유리창에는 정의를 위하여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 태준의 손에서 피가 떨어져 카펫에 작은 붉은 꽃을 피웠다. 그는 그것도 모른 채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SNS의 태그 검색 결과 순자 할머니를 위한 정의가
실시간 트렌드 1위였다.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민호의 체포 당시 사진을 공유하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었다. 부모는 죗값을 치러야 한다. 면허도 없는 아이에게 운전을 최소 10년형은 선고해야. 태주는 마른 입술을 깨물었다. 그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아무것도. 아버지, 지금 치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민호의 목소리에 태주는 깜짝 놀라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11살 아이의 몸을 한 그의 아들이 거실 문간에 서 있었다. 달빛 아래 그의 눈동자는 어린아이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깊은 슬픔과 체념이 담겨 있었다. 민호야, 일어나지 말고 더 자. 잠이 오지 않아요. 민호는 아버지 옆에 앉았다. 그의 짧은 다리는 바닥에 겨우 닿았다. 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태주는 청소용 헝겊을 내려놓고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법정에서 20년을 싸워왔지만 내 변호인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민호는 아버지 옆에 나란히 앉았다. 그의 목소리는 고음과 저음 사이에서 불안정하게 흔들렸다. 마치 그의 몸이 어떤 소리를 내야 할지 결정하지 못한 것처럼. 내일이면 그들이 진실을 알게 될 거예요. 민호가 말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태주는 아들의 어깨를 안았다. 작은 뼈와 가는 근육이 느껴졌다. 영원히 어린아이의 몸에 갇힌 어른. 네가 그 할머니를 죽이지 않았어, 민호야. 사고였어. 알아요. 민호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어린아이의 손이지만 그 안에는 30을 바라보는 남자의 삶이 새겨져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누군가를 비난해야 해요. 항상 그래왔죠. 그날 밤 더 많은 돌들이 날아들었다. 더 많은 증오의 말들이 벽에 쓰여졌다. 지역 뉴스는 박 씨 집 앞의 시위를 생중계했다. 무책임한 아버지가 아이에게 운전을 허락해 노인 사망케 해. 헤드라인이 번쩍였다. 집 안에서 닫힌 커튼만으로 보호받으며 아버지와 아들은 모든 것을 바꿀 진실을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태준이 창가에서 휴대폰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내일이면 끝날 거야, 민호야. 민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확신이 없었다. 비로소 세상에 자신의 정체를 드러낸다고 해서 29년의 고립과 오해가 단 하루 만에 치유될 리 없었다. 재판을 앞둔 새벽, 태주는 사무실에서 오래된 서류 파일을 펼쳤다. 노란 형광등 아래 15년 전 진단서의 글자들이 그를 조롱하듯 빛났다. 원발성 골격 이형성증. 태주는 손가락으로 그 진단명을 쓸어내렸다. 그 단어가 처음 그들의 삶에 들어왔던 날, 가을비가 내리던 오후가 선명히 떠올랐다. 14살 민호의 성장 차트는 의사의 책상 위에 펼쳐져 있었다. 그래프선은 또래 아이들의 평균치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다. 태주는 아들의 작은 손을 꼭 잡았다. 민호의 눈에는 이미 알고 있다는 깨달음이 서려 있었다. 박 선생님, 아드님의 상태는 매우 특이합니다. 의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다. 이것은 단순한 성장 지연이나 호르몬 결핍이 아닙니다. 길고 고통스러운 유전자 검사 후 최종 진단이 내려졌다. 민호 군은 평생 아이의 외모를 유지할 것입니다. 의사는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두뇌와 내부 장기는 정상적으로 성숙하지만 외형은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태주는 그날 밤 아들의 방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민호의 흐느낌 소리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아빠는 항상 내 편이야, 민호야.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았다. 태주는 다음 서류를 펼쳤다. 중학교 상담 기록이었다. 또래와의 관계 형성에 심각한 어려움, 교사들도 실제 나이를 인식하지 못함, 심리적 고립 상태, 우려됨, 18번째 생일. 민호는 여전히 10살 아이처럼 보였다. 교복은 맞춤 제작해야 했다. 수학여행에서 한 선생님은 몇 번이나 손잡고 다니자며 민호의 손을 잡으려 했다. 동급생들은 아기 민호라고 놀렸다. 대학 지원서 사진을 붙이던 날 입학처에서 전화가 왔다. 장난으로 아이 사진을 붙인 것은 범죄입니다. 그들이 설명을 들은 후에도 눈빛에는 의심이 가시지 않았다. 태주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다. 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한 특별 청원서였다. 3년간의 법적 투쟁 끝에 드디어 작년에 승인받은 문서였다. 신체적 특이성이 운전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증명. 그는 민호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바라보았다. 29살이지만 여전히 11살 아이 같은 얼굴. 그 미소 뒤에는 수천 번의 설명, 무시, 조롱, 거절의 기억이 새겨져 있었다. 민호의 고등학교 졸업식 날, 태주는 아들이 가운과 모자를 쓰고 단상에 오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청중석에서 터져 나오는 웃음소리, 놀란 표정들, 저기 꼬마가 뭐야 하는 속삭임. 민호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졸업장을 벽장 깊숙이 숨겼다. 특이한 변이, 극도로 희귀한 사례. 태주는 의학 보고서에 문구를 중얼거렸다. 진단서 옆에 그는 민호의 운전면허증을 놓았다. 서류상 나이 29세, 외모는 11세. 그 모순된 현실 사이에서 민호는 평생을 살아왔다. 이번에는 네가 진짜로 보여질 거야. 태주는 민호의 면허증 사진에 속삭였다. 이번에는 모두가 네가 진정 누구인지 보게 될 거야. 창밖으로 법원 건물이 어둠 속에서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새로운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날 민호의 진실이 세상에 드러날 날. 재판 이틀 전 밤 식품 저장고가 텅 비어버렸다. 시위대가 집 앞에서 낮 동안 계속 소리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밤 늦게서야 외출할 수 있었다. 민호는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운전대를 잡았다. 사고 이후 자동차는 줄곧 차고에 방치되어 있었다. 한밤중 도로는 이상하리만큼 고요했다. 헤드라이트가 비추는 아스팔트 위로 가을의 낙엽이 춤추듯 흩날렸다. 민호는 단단하게 운전대를 쥐었다. 그의 작은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다. 24시간 마트 말고 다른 데는 없어? 민호가 물었다. 태주는 고개를 저었다. 다른 곳은 다 문을 닫았어. 괜찮아. 빨리 들어갔다 나오면 돼. 형광등 불빛이 휘황찬란한 마트 앞에 차를 세우며 태준이 말했다. 모자 올리고 있어. 얼굴 보이지 않게. 민호는 후드를 깊게 눌렀었다. 편의점 유리창에 비친 그들의 모습은 한편의 범죄 영화 속 장면 같았다. 큰 키의 중년 남성과 그의 어깨도 닿지 않는 작은 소년, 둘 다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마트는 거의 비어 있었다. 민호는 29살 성인으로서 필요한 물건들을 집어들었다. 맥주 한 팩, 면도기, 위장약, 중간 높이의 선반에 놓인 라면을 집으려다 발끝으로 겨우 손을 뻗었다. 도와드릴까요, 꼬마야?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민호는 굳어버렸다. 젊은 직원이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됐습니다. 민호의 목소리는 나이에 맞지 않게 낮고 무거웠다. 직원의 미소가 순간 흔들렸다. 계산대에 도착했을 때 나이 지긋한 여성 캐셔가 태준을 흘겨보았다. 이 시간에 아이가 침대에 있어야 하지 않나요? 민호는 그 순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오랜 세월 동안 완벽하게 연마된 반응이었다. 고개를 숙이고 침묵하고 사라지고 싶어 하는 것. 태준은 공손하게 미소 지으며 카드를 내밀었다. 가족 사정이 있어서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주차장으로 돌아오는 길, 민호의 발걸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다. 차에 타자마자 그는 대시보드를 작은 주먹으로 세게 내리쳤다. 그 충격에 차 전체가 흔들렸다. 29살이에요, 아버지. 29년 동안 투명인간으로 살아왔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항상 똑같은 이야기, 똑같은 시선, 똑같은 질문들. 엄마는 어디 있니, 꼬마야? 길을 잃었니? 몇 학년이니? 마지막 질문에서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태주는 말없이 시동을 걸었다. 그는 아들이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떠올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한 여자아이가 그에게 처음으로 데이트를 신청했다가 그의 진짜 나이를 알고는 역겨워라며 달아났던 날. 면접관이 그의 이력서를 읽고 놀란 표정으로 이게 장난입니까? 라고 물었던 날. 극장에서 성인 영화를 보려다 부모님과 함께 오세요라고 거절당했던 수십 번의 순간들. 내일은 달라질 거야. 태준이 약속했다. 내일은 전국이 네가 진짜 누구인지 알게 될 거야. 도로는 텅 비어 있었다. 민호는 창밖 어둠 속을 응시했다. 가로등 불빛이 그의 얼굴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어린 얼굴 위에 어른의 슬픔이 깊게 패여 있었다. 그게 무언가를 해결할까요? 민호가 물었다. 그들은 이제 아이 대신 29살 남자를 보게 될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저를 보지는 못할 거예요. 태주는 대답하지 못했다. 말로 위로할 수 없는 진실 앞에서 그는 그저 아들의 작은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 손길이 말해주고 있었다. 네가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도 나는 항상 너를 보고 있단다. 재판 시작을 기다리는 복도에서 민호는 그날 밤을 떠올렸다. 9월 보름달이 하늘을 가득 채운 밤이었다. 그날도 지금처럼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었다. 민호는 퇴근길이었다. 그가 일하는 곳은 아버지의 오랜 친구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이었다. 행정보조로 일하며 서류를 정리하고 전화를 받고 회의록을 작성했다. 그가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직업이었다. 면접 때마다 이 자리는 성인을 위한 자리입니다라는 말을 듣다가
아버지의 인맥으로 간신히 얻은 기회였다. 그날 밤 민호는 메이플 거리를 지나고 있었다. 도로는 이상하리만큼 고요했다. 가로등 불빛이 드문드문 깔린 도로 위로 달빛이 흘러내렸다. 그때였다. 하얀 시추 한 마리가 갑자기 도로 위로 뛰어들었다. 방향을 잃고 혼란스러워 보였다. 민호는 즉시 속도를 줄였다. 경적을 울리고 불을 깜빡였다. 그때 도로 끝에서 어떤 노인이 비틀거리며 뛰어나왔다. 백구야, 백구야. 김순자 76세. 그녀의 필사적인 외침이 밤 공기를 갈랐다. 모든 일이 순식간에 벌어졌다. 강아지는 갑자기 헤드라이트 불빛에 놀라 도로 한가운데 얼어붙었다. 김순자는 앞으로 달려가다가 갑자기 그녀의 다리가 휘청거렸다. 민호는 브레이크를 잇는 힘껏 밟았다. 타이어가 아스팔트 위에서 길게 끌리는 소리, 둔탁한 충격음, 그리고 무거운 침묵. 법원 복도의 단단한 의자에 앉아 민호는 눈을 감았다. 하지만 눈을 감아도 그 광경이 선명했다. 자동차 불빛 아래 쓰러진 노인의 몸, 자신이 채에서 뛰어내려 달려가는 모습, 짧은 다리로 아스팔트 위를 필사적으로 달려가는데 그 순간마저도 자신의 몸이 원망스러웠다. 그녀에게 달려가 흉부 압박을 시도했던 순간, 작은 손가락으로 심장 마사지를 하면서도 이미 소용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경찰이 도착했을 때의 시선들. 첫 번째 질문. 내 부모님은 어디 있니, 꼬마야? 민호가 운전면허증을 내밀었을 때의 충격, 불신, 경찰관들의 어색한 웃음. 이거 위조지? 한 경찰관이 그의 면허증을 코미디 소품이라도 되는 양 들고 말했다. 그리고 다음 날의 헤드라인들. 어린이 운전자, 노인 사망케 해. 사진 속의 그는 정말 어린아이처럼 보였다. 그의 진짜 나이는 아무도 믿지 않았다. SNS는 분노로 가득 찼다. 태준이 아들의 상태를 설명했을 때도 아무도 믿지 않았다. 편리한 변명, 야 책임 회피, 역겨운 거짓말이라는 댓글이 쏟아졌다. 신체는 아이지만 마음은 어른인 그의 현실을 어떻게 140자 안에 설명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들에게 자신의 29년 인생을 증명할 수 있을까? 민호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 작은 금속 조각을 만졌다. 사고 현장에서 김순자의 몸 옆에서 발견한 것이었다. 작은 뼈 모양의 금속 펜던트. 백구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강아지는 사고 현장에서 사라졌다. 그 감촉이 민호에게 이상한 위안을 주었다. 김순자에게 백구는 무엇이었을까? 왜 그녀는 밤늦게 홀로 강아지를 찾아 나섰을까? 그 강아지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이 모든 의문들이 민호의 마음속에서 맴돌았다. 민호 씨, 들어갈 시간입니다. 법원 직원의 목소리에 민호는 눈을 떴다. 마지막으로 펜던트를 꼭 쥐고 그는 진실이 밝혀질 법정으로 향했다. 그의 작은 발자국은 대리석 복도에 희미한 소리를 남겼다. 법정은 첫 증인이 호명되자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70살쯤 돼 보이는 노부인이 지팡이에 의지해 천천히 증인석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검은 한복은 조문객의 것 같았고 굽은 등은 오랜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다. 정미숙 증인 고인이 된 김순자 씨와 이웃이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태준이 정중하게 물었다. 미숙은 두꺼운 안경을 올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30년이 넘게요.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살았지요. 김순자 씨와 그의 자녀들 관계에 대해 법정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 질문에 방청석에 앉아있던 김순자의 자녀들이 불편하게 몸을 뒤척였다. 판사는 갑자기 그들에게 예리한 시선을 던졌다. 미숙의 얼굴에 쓴웃음이 번졌다. 관계라고요? 무슨 관계가 있었겠어요? 그들은 몇 달 동안 어머니를 찾아오지도 않았어요. 순자는 혼자였어요. 완전히 혼자. 준호가 벌떡 일어섰다. 거짓말입니다. 저희는 매달 생활비를. 법정에서 조용히 하십시오. 판사가 망치를 두드리며 단호하게 명령했다. 태준이 다시 미숙에게 물었다. 김순자 씨가 혹시 거동에 불편을 주는 건강 문제를 앓고 계셨나요? 네, 그랬어요. 미숙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심한 무릎 골관절염이 있었어요. 때로는 아파트 계단도 오르기 힘들어했죠. 통증이 심할 때는 제가 음식을 가져다 주곤 했어요. 태준이 서류 한 장을 판사에게 제출했다. 이 진단서는 고인의 진행성 골관절염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보행 시 균형을 유지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음을 증명합니다. 그가 증인 신문을 계속하는 동안 민호는 김순자의 자녀들의 표정을 관찰했다. 준호의 입계는 분노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눈에는 다른 감정이 어려 있었다. 수치심, 죄책감, 분노,
민호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감정들이었다. 그리고 백구는 누구였습니까? 태준이 마침내 물었다. 처음으로 미숙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순자를 절대 떠나지 않은 유일한 존재였지요. 그녀가 무엇보다 사랑한 작은 강아지, 마지막까지 남은 유일한 가족이었어요.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순자는 매일 밤 백구를 산책시켰어요. 다리가 아파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백구가 나를 기다린다면서. 그 아이가 순자에게 얼마나 소중했는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법정은 고요했다. 준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의 여동생은 고개를 숙인 채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쳤다. 순자는 자주 말했어요. 자식들은 자기 인생이 있으니 바쁜 게 당연하지라고. 하지만 그 말을 할 때마다 그 눈에 얼마나 슬픔이 가득했는지 미숙은 한숨을 내쉬었다. 백구만이 그녀의 외로움을 달래주었어요. 피고인석에서 민호는 주머니에서 백구의 이름이 새겨진 펜던트를 꺼내 조용히 바라보았다. 재판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그는 자신 외에 다른 누군가가 이 이야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해한다고 느꼈다. 어쩌면 이 사건은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복잡했다. 어쩌면 자신과 김순자는 겉모습이 보여주는 것보다 더 많은 공통점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둘 다 세상으로부터 제대로 보이지 않는 존재들, 둘 다 진정한 그들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채 민호는 펜던트를 꼭 쥐었다. 그것은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손 안에서 점점 따뜻해지는 것 같았다. 법정의 웅성거림이 커졌다. 태준이 다음 증인을 호명하자 숨소리마저 들릴 정도의 긴장감이 감돌았다. 다음으로 서울대학교 병원 희귀질환 유전학 전문의 김재성 박사를 증인으로 부르겠습니다. 중년의 의사가 무거운 표정으로 증인석에 앉았다. 태준은 그에게 다가가 두꺼운 서류 묶음을 건넸다. 김 박사님, 제 의뢰인 박민호 씨를 치료하신 적이 있으시죠? 네, 15년 전 그가 처음 진단받았을 때부터였습니다. 법정에 제 의뢰인의 상태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의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목을 가다듬었다. 박민호 씨는 극히 희귀한 원발성 골격 이형성증의 변이형을 앓고 있습니다. 이 상태는 뼈와 호르몬 발달에 영향을 미쳐 성인이 되어도 신체가 아이의 외모를 유지하게 됩니다. 태준의 신회에 따라 법정 스크린의 사진이 하나둘 투영되기 시작했다. 먼저 14살 민호의 사진. 중학교 교복을 입은 그의 옆에는 같은 나이의 그부들이 서 있었다. 그들은 이미 160cm를 넘는 키였지만 민호는 초등학생처럼 보였다. 다음 사진은 고등학교 졸업식. 18살의 민호. 그의 외모는 여전히 10살 아이와 다름없었다. 졸업장을 받는 민호 뒤로 웃음을 참는 교사와 학생들의 모습이 보였다. 이어서 22살, 25살, 그리고 마침내 현재 29살 민호의 사진까지. 충격적이게도 15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의 외모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단지 얼굴의 표정만이 점점 더 무거워졌을 뿐. 김 박사님, 제 의뢰인의 실제 나이는 몇 살입니까? 박민호 씨는 현재 만 29세입니다. 그러나 그의 외모는 약 11세 정도로 보입니다. 법정이 폭발했다. 방청객들의 놀라움의 탄성이 천장까지 울려 퍼졌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휴대폰을 두드렸다. 김순자의 자녀들은 혼란스러운 눈빛을 교환했다. 의학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요? 태준이 물었다. 재성 박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원발성 골격 이형성증은 신체의 성장 신호에 관여하는 유전자 변이를 일으킵니다. 민호 씨의 경우 특히 희귀한 변형으로 사춘기 때 일어나야 할 제2차 성징과 성장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뼈, 근육, 피부는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아이의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재성 박사는 청중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손짓을 더했다. 보통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키가 크고 목소리가 변하고 얼굴 윤곽이 뚜렷해집니다. 그러나 민호 씨의 경우 14살 때 이미 그의 성장 시계가 거의 멈춘 것입니다. 그래서 15년이 지난 지금도 외모는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럼 민호 씨의 정신적 발달은 어떻습니까? 태준이 물었다. 완전히 정상입니다. 그의 두뇌 지능 심리적 발달은 또래와 동일합니다. 실제로 서울대학교를 우등으로 졸업했고 세계 언어에 능통합니다. 그의 유일한 장애는 세상이 그를 아이로만 본다는 것입니다. 태준은 민호의 운전면허증을 증거로 제출했다. 그렇다면 의학적 관점에서 볼 때 제 의뢰인의 운전 능력은 어떻습니까?
운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의 협응력, 시력, 반사신경은 모두 정상 성인과 동일합니다. 단지 신장이 자가 차량의 특수장치가 필요할 뿐입니다. 민호는 사람들의 표정이 서서히 변화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분노에서 혼란으로, 혼란에서 놀라움으로 마침내 진실이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무책임한 아이가 아니었다. 그는 희귀한 의학적 상태를 가진 성인 남성이었다. 재판장은 안경을 벗고 눈을 비볐다. 방청석의 많은 이들도 같은 행동을 했다. 마치 지금까지 흐릿하게 보던 것이 갑자기 선명해진 것처럼. 민호는 그들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변하고 있음을 느꼈다. 29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진짜 자신으로 보여지고 있었다. 의사의 증언이 끝나고 짧은 휴정 후 법정에 다시 긴장감이 감돌았다. 태주는 서류를 정리하며 다음 증인을 호명했다. 이준호 씨, 고인이 된 김순자 씨의 장남을 증인석으로 모시겠습니다. 민호는 고급 양복을 입은 남자가 마지못해 일어서는 모습을 주시했다. 지난 몇 주 동안 이 사람은 시위를 이끌고 사랑하는 어머니에 대한 감정적인 인터뷰를 하며 정의를 요구해왔다. 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은 TV 카메라 앞에서 항상 완벽한 타이밍에 흘러내렸다. 이 씨 사고 전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방문한 것이 언제입니까? 태준이 직접적으로 물었다. 검사가 벌떡 일어섰다. 이해 있습니다. 관련성이 없습니다. 재판장님, 태준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저는 사고 당일 밤 피해자의 상황에 대한 맥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절대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판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이에 기각합니다. 증인은 대답하셔야 합니다. 준호는 불편한 듯 넥타이를 매만졌다. 등 뒤로 흐르는 식은땀이 느껴지는 듯했다.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아마도 몇 달 전이었을 겁니다. 법원 허가를 받아 확보한 통화 기록에 따르면 당신은 4개월 넘게 어머니에게 전화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의 손가락이 증언대 위에서 불안하게 움직였다. 저는 바쁜 사람입니다. 제 가족도 있고요. 방청석에서 실망과 비난의 웅성거림이 들렸다. 민호는 아이러니를 느꼈다. 불과 며칠 전까지 그를 맹렬히 비난하던 같은 사람들이 이제는 사랑하는 아들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었다. 백구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어머니의 강아지 말입니다. 어머니가 매일 밤 그 강아지와 산책을 나갔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태준이 물었다. 준호의 인매가 경멸적으로 비틀어졌다. 그 똥가예요. 전 어머니에게 그 개를 없애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나이에 적합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강아지는 어머니의 유일한 동반자였지 않습니까? 어머니를 떠나지 않은 유일한 존재였죠. 태준이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다. 이해 있습니다. 검사가 소리쳤다. 철회하겠습니다. 태준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더 이상 질문 없습니다. 준호가 자리로 돌아가는 동안 그의 눈이 민호의 눈과 마주쳤다. 그곳에는 더 이상 분노가 없었다. 대신 불편한 인식에 빛이 어렸다.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이상하게 닮은 운명을 공유하고 있었다. 둘 다 선택하지 않은 역할에 갇혀 있었고 통제할 수 없는 외모로 인해 판단받고 있었다. 준호는 평생 효자라는 이미지를 유지하려 노력했지만 실제로는 어머니를 소홀히 했다. 민호는 정상적인 어른처럼 보이고 싶었지만 영원히 아이의 몸에 갇혀 있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기고 있었다. 민호는 준호가 자리에 앉는 모습을 바라보며 이상한 연민을 느꼈다. 준호의 어깨는 무거워 보였고 이제 카메라를 의식한 눈물은 더 이상 없었다. 대신 진짜 후회의 그림자가 그의 얼굴을 덮고 있었다. 태준이 다음 증인을 부르며 재판은 계속되었지만 민호의 마음속에는 준호와의 짧은 눈맞춤이 남아있었다. 그것은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다. 왜곡된 거울이지만 여전히 자신의 일부를 비추는 거울. 어쩌면 모든 사람의 내면에는 세상이 보지 못하는 진실이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들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투명 인간이었는지도 모른다. 변호인은 다음으로 법의학 전문가 박동욱 씨를 증인으로 부르겠습니다. 태준이 선언했다. 법정으로 들어오는 증인은 50대 중반의 남성으로 군인처럼 반듯한 자세와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이었다. 30년 경력의 법의학 전문가가 증인석에 앉자 법정에는 객관적 진실을 향한 기대감이 감돌았다. 증인 선서를 마친 후 태준은 대형 스크린에서 하고 현장 사진들을 띄웠다.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선명하게 남겨진 검은 자국들이 보였다. 이 아스팔트 위의 흔적들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태준이 긴 검은 선들을 가리키며 물었다. 동욱은 전문가다운 냉정함으로 대답했다. 급제동 흔적입니다. 운전자가 최대한의 힘으로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나타나는 타이어 자국입니다. 이 흔적의 진하기와 길이로 보아 운전자가 충돌을 피하기 위해 있는 힘껏 노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태준은 이어서 기술적인 다이어그램을 화면에 띄웠다. 이 제동 흔적의 길이와 패턴을 기반으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동욱은 안경을 고쳤으며 다이어그램을 자세히 살폈다. 차량은 제한 속도인 시속 50km보다 낮은 약 시속 40km로 주행 중이었으며 운전자는 비상 상황에 신속하게 반응했습니다. 제동은 충돌 지점으로부터 약 15m 전에 시작되었고 이는 운전자의 주의력과 즉각적인 대응을 나타냅니다. 방청석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다. 민호는 법정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화하는 것을 느꼈다. 살인자에서 희생자로 그의 이미지가 서서히 바뀌고 있었다. 박 씨의 전문가적 견해로는 운전자가 과실이나 부주의하게 행동했다고 보십니까? 태준이 물었다. 동욱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물리적 증거는 운전자가 사고를 피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음을 보여줍니다. 피해자는 갑자기 도로에 뛰어들었고 횡단보도가 없는 곳이었으며 가로등 고장으로 조명이 불량했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덧붙였다. 현장 조사 결과 사고 당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노면은 미끄러운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제동 거리가 상당히 짧은 편인데 이는 운전자의 반응 속도가 매우 빨랐음을 의미합니다. 민호는 눈을 감았다. 그 끔찍한 순간이 다시 생생하게 떠올랐다. 빗방울이 막 떨어지기 시작한 밤, 헤드라이트에 비친 김순자의 놀란 얼굴, 그녀의 다리가 갑자기 힘을 잃고 휘청거리는 모습, 도로 한가운데 얼어붙은 하얀 강아지, 브레이크를 밟는 자신의 발, 그리고 피할 수 없다는 공포. 사고 현장에 다른 특이점은 없었습니까? 태준이 물었다. 예,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동욱이 또 다른 사진을 가리켰다. 피해자의 발자국 패턴을 보면 사고 직전 그녀가 균형을 잃고 앞으로 쓰러지는 중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발자국이 비정상적으로 길고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거든요. 이는 앞서 증언된 골관절염과 일치하는 패턴입니다. 민호는 눈을 떴다. 김순자의 자녀들이 이제 그를 다른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서 분노가 사라지고 대신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다. 특히 준호의 눈에는 깨달음의 빛이 보였다. 이야기가 모두의 눈앞에서 다시 써지고 있었다. 이제 그것은 무모한 아이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불가능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한 남자, 그리고 가족에게 버림받고 유일한 동반자를 구하기 위해 뛰어든 노인에 관한 이야기였다. 민호는 그 순간 이상한 평온함을 느꼈다. 진실이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사람들은 그가 정말로 누구인지를 보기 시작했다. 재판 3일째 법정은 발 디딜 틈 없이 들어찼다. 전국적 관심사가 된 이 재판을 취재하려는 기자들부터 호기심 어린 방청객까지 모두가 이례적인 사건의 결말을 보고 싶어 했다. 법원 밖에서는 어제까지만 해도 정의를 위한 시위가 격렬했지만 오늘은 그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신문 헤드라인은 이제 충격적인 의학적 상태와 아이의 몸에 갇힌 성인 남성에 대해 다루고 있었다. 사건의 프레임이 완전히 바뀌고 있었다. 박민호 씨를 증인석으로 모시겠습니다. 민호의 이름이 호명되자 법정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는 천천히 증인석으로 걸어갔다. 짧은 다리로 단상을 오르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그가 자리에 앉았을 때 그는 이제 자신을 향한 시선이 달라졌음을 느꼈다. 더 이상 비난의 눈길이 아니었다. 그 자리에는 호기심과 더 견디기 힘든 연민의 시선이 자리 잡고 있었다. 박 선생님, 검사가 말을 시작했다. 선생님이라는 단어에 미묘한 아이러니를 담아 당신의 말로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 주시겠습니까? 민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의 목소리는 완전히 어린아이의 것도 완전히 성인의 것도 아닌 독특한 음색으로 조용한 법정에 울려 퍼졌다. 저는 퇴근길이었습니다. 대략 밤 10시 30분쯤이었고요. 메이플 거리를 지나던 중 한 강아지가 도로를 가로지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속도를 줄였습니다. 그때 김순자 할머니가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강아지를 쫓아 달려오시는 것 같았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감정을 추스렸다. 법정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했다. 즉시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리신 것 같았어요.
앞으로 쓰러지셨는데 바로 차 앞이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의 작은 손가락이 증언대를 꽉 움켜쥐었다. 그 손에는 29해의 삶이 담겨 있었다. 검사가 한 걸음 다가왔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왜 자신을 제대로 밝히지 않았습니까? 시도했습니다. 민호의 목소리에 쓴맛이 배었다. 제 신분증을 보여드렸고 운전면허증도요. 그들은 웃었습니다. 아버지를 불렀죠. 어떤 병적인 농담이라고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경찰들의 의심스러운 눈빛, 무정의로 어린애가 운전한 것 같습니다. 라고 보고하는 소리, 그리고 그를 향한 손가락질. 진짜 자신을 보지 못하는 세상에서의 또 한 번의 좌절. 박 씨의 인생은 어떠했습니까? 검사의 예상치 못한 질문에 민호는 고개를 들었다. 그것은 법적 절차와는 무관한 질문처럼 보였지만 어쩌면 이 사건의 핵심을 찌르는 질문일지도 몰랐다. 진정한 제 모습으로 보여지기 위한 끊임없는 투쟁이었습니다. 민호가 말하는 동안 법정 전체가 완벽한 침묵에 빠져 있음을 깨달았다. 첫날의 적대적인 침묵이 아니었다. 그것은 점차적인 이해의 침묵이었다. 마치 법정 전체가 한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듯한 집단적 깨달음의 순간. 그 순간 준호와 그의 여동생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뭔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준호가 일어나 깊이 고개를 숙였다. 한국 문화에서 가장 진심 어린 사과의 표현. 그의 여동생도 따라 일어났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어머니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너무 쉽게 판단했습니다. 법정에 놀라움의 파도가 일었다. 재판장은 망치를 두드리려다 멈췄다. 때로는 절차보다 인간성이 더 중요한 순간이 있기 때문이었다. 민호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다. 29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정말로 보여지고 있었다. 민호의 증언이 끝나고 법정에 잠시 긴장이 감돌았다. 태주는 서류를 정리하며 일어섰다. 변호인은 마지막 증인을 부르겠습니다. 태준이 침착하게 선언했다. 박수진 씨를 증인석으로 모시겠습니다. 법정 문이 열리고 50대 중반의 여성이 들어왔다. 그녀는 천으로 덮인 작은 우리를 조심스럽게 들고 있었다. 방청객들 사이에 혼란스러운 시선이 오갔다. 검사도 미간을 찌푸리며 무슨 일인지 이해하려 애썼다. 박 씨, 3일 전에 누구를 발견하셨는지 법정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태준이 물었다. 수지는 우리에서 천을 조심스럽게 벗겼다. 작은 하얀 시추가 드러났다. 강아지는 떨고 있었고 불안한 눈빛으로 주변을 살폈다. 이 아이는 백구입니다. 김순자 할머니의 강아지죠. 제가 일하는 동물보호소에 사흘 전 들어왔어요. 영양실조 상태였고 매우 놀라 있었습니다. 백구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민호는 무의식적으로 자리에서 일어섰다. 바로 그 강아지, 그날 밤 사고의 중심에 있던 작은 생명체였다. 사고 이후 백구의 행방은 알 수 없었는데 이제 그가 여기에 나타난 것이다. 발견했을 때 그 강아지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태준이 물었다. 이 목걸이를 하고 있었어요. 수진이 빨간 가죽 목걸이를 들어 보였다. 작은 금속 태그가 빛을 반사했다. 여기에 백구라는 이름과 김순자 할머니의 연락처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태준은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재판장님, 이는 제 의뢰인의 증언을 확인해주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실제로 도망친 강아지를 구하기 위해 도로로 뛰어든 것입니다. 법정은 조용히 우리 속 백구를 관찰했다. 작고 하얀 그 강아지는 부드럽게 낑낑거리며 마치 자신이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듯했다. 민호는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다. 뜨거운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 작은 생명체가 의도치 않게 이렇게 많은 삶을 바꿔 놓았다. 김순자의 생명을 앗아갔고 민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으며 그녀의 자녀들에게 깊은 반성의 시간을 가져다 주었다. 더 이상 질문 없습니다. 태준이 결론지었다. 재판장은 최종 변론 전 잠시 휴정을 선언했다.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동안 민호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김순자의 막내 아들인 윤석이 우리가 있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가고 있었다. 그는 우리 앞에 무릎을 꿇고 백구와 눈을 마주쳤다. 백구야, 윤석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 엄마가 많이 보고 싶었겠구나. 윤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마도 그는 처음으로 어머니가 마지막 날들에 진정으로 소중히 여겼던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았다. 화려한 장례식도, 비싼 꽃도,
감동적인 추모사도 아니었다. 그저 함께할 누군가, 그녀를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작은 존재였다. 법정 구석에서 민호는 주머니에서 백구의 펜던트를 꺼내 손바닥에 올려놓았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진실이 완전히 드러났다. 민호에 관한 진실만이 아니라 그날 밤 비극에 연루된 모든 사람들에 관한 진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작은 하얀 강아지 한 마리가 있었다. 사랑과 외로움, 그리고 인간관계의 복잡성을 상징하는 존재. 판결을 위해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법원 서기가 선언했다. 법정 전체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민호는 아버지 옆에 서서 시선을 재판장에게 고정했다. 3일간의 재판이 초기의 이야기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 무책임한 아이와 방관하는 아버지의 이야기로 시작했던 것이 이제는 편견에 맞서 싸우는 한 남자, 가족에게 버림받은 노인, 그리고 운명적인 밤에 충돌한 일련의 비극적 상황들에 관한 이야기가 되었다. 외부의 소음이 완전히 사라진 법정에서 재판장의 목소리만이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본 재판부는 재판장이 시작했다. 우리의 인식과 편견에 도전하는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겉모습이 종종 우리를 속이며 정의는 그것을 넘어 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받았습니다. 민호는 어깨 위에 놓인 아버지의 손이 단단히 자신을 쥐는 것을 느꼈다. 그 압력 속에는 지난 29년간의 모든 싸움, 좌절, 그리고 희망이 담겨 있었다. 제출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재판장의 목소리가 한층 깊어졌다. 본 재판부는 피고인 박민호 씨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합니다. 김순자 씨의 사망을 초래한 사고는 주어진 상황에서 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건이었습니다. 법정을 집단적인 숨소리가 가로질렀다. 몇몇 기자들은 서둘러 밖으로 뛰쳐나갔다. 속보를 전하기 위해서였다. 민호는 눈을 감았다. 몇 주간의 비난과 증오의 무게가 마침내 그의 어깨에서 내려가는 것을 느꼈다. 추가적으로 재판장이 계속했다. 본 재판부는 고인의 자녀들이 언론을 통해 허위 진술을 하며 박 씨 가족에 대한 공개적 적대감을 조장한 점에 대해 박 씨 가족의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도록 결정합니다. 재판장의 망치가 내려쳐지며 판결이 확정되었다.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는 가운데 민호는 그대로 서 있었다. 그는 성인이 된 이후 처음으로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에 대해 인정받았다는 현실을 천천히 받아들이고 있었다. 더 이상 아이도 괴물도 이상한 존재도 아닌 존중과 이해를 받을 자격이 있는 한 사람으로서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법정에서 민호는 윤석이 백구를 안고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그의 눈빛은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박 씨, 윤석이 머뭇거리며 말했다. 제가 백구를 데려가도 될까요? 어머니를 기억할 수 있는 유일한 연결고리인 것 같아서요. 민호는 잠시 망설였다. 그는 주머니에서 백구의 이름이 새겨진 펜던트를 꺼내 윤석에게 건넸다. 사고 날 밤에 발견했어요. 백구의 것인 것 같습니다. 윤석은 떨리는 손으로 펜던트를 받았다. 그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다. 제가 어머니에게 이 강아지를 버리라고 했었습니다. 노인네가 무슨 강아지냐고요. 이제 보니 어머니에게 정말 필요했던 건 우리가 아니라 그였던 것 같네요. 백구가 윤석의 품에서 민호를 향해 작게 짖었다. 그것은 마치 감사의 표시 같았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강아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우리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보이지 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민호가 말했다. 윤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해가 흘렀다. 법정을 나서면서 민호는 이상한 평화를 느꼈다. 그의 길고 고통스러웠던 투명인간의 삶이 마침내 끝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 같았다. 그는 여전히 어린아이의 몸에 갇혀 있었지만 이제 그 감옥의 문이 조금은 열린 듯했다. 재판이 끝나고 일주일 후 서울은 이른 겨울비에 젖어 있었다. 민호는 창가에 앉아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비와 함께 지난 몇 달간의 고통도 씻겨 내려가는 듯했다. 갑작스러운 초인종 소리에 민호는 깜짝 놀랐다. 방문객은 드물었다. 법적으로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사회적 시선은 여전히 그에게 따갑게 남아 있었다. 문을 열자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서 있었다. 김순자의 막내 아들 윤석이 비에 젖은 우산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백구의 목줄을 잡고 있었다. 들어와도 될까요? 윤석이 망설이며 물었다. 민호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다.
거실에서 윤석은 불편해 보였다. 그는 민호를 바라보는 시선에 호기심과 부끄러움이 뒤섞여 있었다. 민호의 실제 나이를 알고 있으면서도 눈앞의 아이 같은 외모에 여전히 혼란스러워하는 듯했다. 저는 사과하러 왔습니다. 윤석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우리는 당신을 판단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도요. 그 과정에서 우리 자신의 잘못은 보지 않으려 했고요. 민호는 윤석에게 따뜻한 차를 내왔다. 윤석은 감사히 받았다. 백구는 새로운 환경에 호기심을 보이며 거실 구석구석을 냄새 맡고 다녔다. 잠시 민호의 작은 슬리퍼 앞에서 멈춰 서서 고개를 갸웃거렸다. 어머니는 우리의 선택으로 혼자 살았습니다. 윤석이 계속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에 너무 바빠서 어머니의 삶을 기억할 여유가 없었어요. 우리가 불편하게 여겼던 그 강아지가 어머니의 유일한 동반자였죠. 민호는 맞은편에 앉은 남자를 관찰했다. 윤석 역시 민호처럼 사람들이 겉모습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고통스럽게 배운 사람이었다. 백구를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민호가 물었다. 이제 제가 돌볼 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죠. 윤석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윤석이 떠나려 할 때 그는 마지막으로 민호를 향해 돌아섰다. 아시죠? 재판 이후로 저는 편견에 대해 많이 생각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당신을 보고 단지 아이만 보았는지, 제가 어떻게 어머니를 보고 단지 불편한 노인만 보았는지. 민호는 살짝 미소를 지었다. 사람보다 범주를 보는 게 더 쉬우니까요. 맞아요. 윤석이 동의했다. 그리고 우리 모두 그렇게 할 때 중요한 무언가를 잃게 됩니다. 윤석이 떠나기 전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카드를 꺼냈다. 다음 주 토요일 어머니의 49제가 있습니다.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호는 조용히 카드를 받았다. 한국 불교 전통에서 49제는 고인의 영혼을 위로하는 중요한 의식이었다. 가능하면 꼭 가겠습니다. 민호가 대답했다. 윤석과 백구가 비 내리는 인도를 따라 멀어지는 모습을 보며 민호는 근본적인 무언가가 변했음을 느꼈다. 단지 그에게만이 아니라 이 비극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고통과 오해 속에서 새로운 이해가 싹트고 있었다. 민호는 작은 손으로 창문에 맺힌 물방울을 쓸었다. 그의 모습이 유리에 희미하게 비쳤다. 여전히 아이의 몸이었지만 이제 그 눈빛은 달랐다. 더 이상 세상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다. 마침내 그는 존재했다. 재판 후 6개월, 서울대학교 대강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민호는 법학과 의학 전공 학생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기 위해 초청받았다. 그의 케이스는 이제 국가적 현상이 되어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토론되고 법대에서 분석되며 사회심리학자들에 의해 연구되고 있었다. 투명 인간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민호는 선입견과 외모에 관한 전국적 대화의 중심이 되었다. 그의 이야기는 책으로 출판되었고 다큐멘터리 제작도 진행 중이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의 상태와 같은 희귀병을 앓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단체가 설립되었다는 것이었다. 박민호 씨를 연단으로 모시겠습니다. 민호가 무대로 불려나갔을 때 그는 단호한 발걸음으로 걸어갔다. 그의 키에 맞게 연단을 조정해야 했지만 아무도 웃지 않았다. 아무도 연민의 눈빛으로 바라보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경청했다. 29화 동안 민호가 시작했다. 저는 투명 인간으로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볼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이 변종 실수, 결코 온전한 한 사람으로는 보지 않았습니다. 대강당은 완전한 침묵에 잠겨 있었다. 수백 개의 눈이 그에게 고정되어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들이 정말로 그를 보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비극이 저를 가시적으로 만들었습니다. 한 노인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한 가족이 자신들의 죄책감과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침내 보여줬습니다. 가시성을 위한 끔찍한 대가입니다. 민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첫 번째 줄에 앉아있는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태준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슬픔이 공존했다. 우리 모두는 보이지 않는 자신의 버전을 품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거나 보려고 노력하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단 하나의 특성, 단 하나의 순간, 단 하나의 외모로 축소되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압니다. 뒷줄에서 민호는 백구를 안고 있는 윤석을 발견했다. 강아지는 이제 건강하게 살이 올라 윤석의 무릎에서 편안히 잠들어 있었다. 그들 옆에는 준호도 앉아 있었다. 형제는 이 사건 이후 화해했고 함께 어머니의 유산을 기리는 노인 돌봄 재단을 설립했다. 제 희망은 우리가 외모 너머를 보기 위해
비극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기를 복잡하고 모순적이며 우리의 첫눈에 보이는 것보다 무한히 더 깊은 존재로 그가 연설을 마쳤을 때 대강당은 박수갈채로 폭발했다. 민호는 미소를 지었다. 더 이상 상징이나 연구 사례가 아닌 마침내 온전히 보이는 한 사람으로서 그의 상태로 정의되지 않고 외모로 제한되지 않으며 완전한 인간성으로 인정받는 사람으로서 간견 후 사람들이 그에게 인사하기 위해 다가올 때 민호는 그들의 눈빛에서 무언가 다른 것을 발견했다. 그들은 이제 아이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한 남자를 보고 있었다. 복잡하고 완전한 한 사람을.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처음으로 정말로 그를 보고 있다는 것이었다. 대학을 나서면서 민호는 맑은 봄날의 햇살을 느꼈다. 벚꽃잎들이 부드럽게 그의 어깨에 내려앉았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를 꺼내 읽었다. 김순자의 49제에서 윤석이 그에게 준 것이었다. 외모는 눈으로 보는 것, 본질은 마음으로 느끼는 것. 그는 종이를 다시 주머니에 넣고 걸음을 재촉했다. 그의 몸은 여전히 아이의 것이었지만 그의 걸음걸이에는 새로운 자신감이 넘쳤다. 투명 인간의 나날은 끝났다. 이제 그는 단지 보여질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보여지고 있었다. 미래는 여전히 도전으로 가득 차 있을 것이다. 세상은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이제 그는 보였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모든 것이